안녕하십니까 우리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토요 사건 팩트 오늘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할 사건은 광주 테이프 살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바로 그 이야기인데, 미리 한 가지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부산 청테이프 살인 사건과 굉장히 매치를 많이 시켜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곤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할게요. 두 사건은 완벽하게 다른 게, 거기서는 청테이프 살인 사건이었지만 여기는 광주 테이프, 그냥 일반 테이프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청테이프가 아니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외부의 썸네일 같은 데 보면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청테이프로 감아놓은 썸네일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건 일반 박스용 테이프입니다. 일반 그 투명 테이프라고 보시는 게 먼저니까 조금 다른 컨텐츠예요. 다른 겁니다. 그 두 사건을 너무 깊게 겹치지 마시고 좀 다르게 봐주셨으면 일단 좋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은 사건 발생 시작부터 여러분과 함께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건 발생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9월 14일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시작이 됩니다. 당시 23세였던 여대생 이름 손모 씨입니다. 아버지가 7시 40분에 출근하십니다. 이 시간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9월 14일 아침 7시 40분 아버지 출근. 어머니 김모 씨, 당시 52세, 오전 8시 56분 테니스 동호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집을 나서시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한참 지나게 되고요. 집안에는 이제 외동딸 한 명만 남게 되죠. 그 따님은 집에서 일정을 하기 위해 원래대로 학교 생활했던 거니까 대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장 먼저 들어오신 분은 바로 어머니 김모 씨였던 거죠. 어머니는 오후 8시 22분, 약 12시간 정도 뒤에 집에 돌아오시게 되는데,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놀라시게 됩니다. 이유는 현관이 난리가 났던 거예요. 봐도 느낌이 안 좋았던 겁니다. 뭔가 다 흐트러져 있고 뭔가 이상한 빨간 것들이 찍혀 있고, 근데 그 빨간 무언가들이 한쪽으로 흘러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쪽 방향은 바로 현관문에서 왼쪽에 위치한 딸의 방입니다. 설마라는 생각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딸의 방의 문을 딱 열었을 때 어머니 김모 씨의 눈에는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신의 딸이 양팔이 등 뒤로 꺾인 상태로, 그리고 머플러 같은 걸로 묶여 있었습니다. 머플러입니다. 테이프 아닙니다. 머플러로 묶여 있었고요. 지금 사진에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하의는 벗겨진 상태, 그리고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양말은 신겨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얼굴 쪽을 보시면 노란색이 지금 보이실 겁니다. 저 노란색이 바로 테이프입니다. 얼굴 전체를 테이프로 완전히 감겨있는 채로 확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아이가 죽었다 뭐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일단 가서 확인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테이프를 뜯으려고 하는데, 그때 놀라신 겁니다. 테이프에 손이 닿는 순간 딸아이의 몸이 차갑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거죠. 체온이 느껴지지 않는 느낌이 와서 이건 좀 문제가 있겠다, 애를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에 112보다는 119에 먼저 신고를 하게 됩니다. 112라고 생각을 처음에 하셨다고 하는데 막상 전화 받은 곳은 119였던 거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피해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버지와 어머니 김모 씨의 딸인 피해자 손모 씨, 23세의 대학교 사범대 미술교육과 4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오전 9시가 되기 전에 모두 출타했고, 그리고 혼자 집을 보고 있었던 상태였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과 이야기하게 될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입니다. 자, 사실 현장 사진을 모두 공개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머릿속에 어느 정도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사건 현장을 좀 맞춰봐야 되거든요. 조금 정리를 해보면
12시간 정도의 텀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몇 가지 좀 힌트를 드렸는데 혹시 좀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딸도 학교를 가야 됐거든요. 딸은 학교를 갔다 오고 나서 이런 일이 생겼을지, 혹은 아니면 가기 전에 이런 일이 생겼을지,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그거다 양말까지 말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 정도 정황만으론 여러분도 추측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사건 현장에 대한 조사를 지금부터 브리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지금 보실 사진은 이제 당시 핏자국의 사진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핏자국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건 어느 정도 출혈이 있는 상태가 보여야 된다는 건데, 실제 피해자의 몸을 보면 출혈이 있는 상태는 없습니다. 뭐 칼로 찔렀다는 것도 아니고 아무 형태도 없는데, 아니 왜 피가 있지? 이것도 한 가지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집의 실제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정리를 더 해보면, 핏자국은 현관문에서부터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딸의 방에서 피해자의 침대에서 확인이 되게 된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정황 증거를 말씀드리면, 이 거실 쪽에는 현관 입구 쪽에 책가방, 그리고 디카, 그리고 도시락이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핏자국도 있었으며 귀걸이까지 확인이 됐던 거죠. 더더군다나 지갑도 있었는데 지갑 속에 카드가 전부 뽑혀져 있었습니다. 방바닥에 다 흩어져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또 안방에 있는 침실 서랍도 다 열려있고 뭔가 뒤진 흔적도 있었습니다. 부모님 가방, 어떤 벽장, 작은 방 어디든 다 털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 정황 증거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피해자는 갔다 와서일까요? 아니면 가기 전일까요? 한 가지 힌트를 제가 안 드렸군요. 도시락은 안에 내용물이 다 있는 상태로 뿌려져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때 도시락을 먹지 않은 상태로 뭐 그냥 가져왔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리지 않으면 분명한 건 학교 가기 전입니다. 자, 어느 정도 시간은 조금 정확해지셨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정황 증거도 말씀드렸습니다. 카드가 막 뽑혀 있었다. 그리고 안방도 털었다. 작은 방도 털었고 모든 집을 뒤진 흔적이 다 있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건 강도겠네요. 강도. 근데 이상한 게 집에서 사라진 게 그냥 몇 개가 없습니다. 실제로 집안에 돈이 있었거든요. 되게 좀 이제 안방 깊숙한 곳에 있던 거긴 한데 거기를 찾지를 못했어요. 돈은 그대로 있었고 막상 없어진 게 뭐였냐면, 엄마가 딸한테 학교 갔다 오라고 준 차비 13,000원과 그리고 손모씨 딸의 핸드폰, 이 두 가지만 사라졌습니다. 나머지는 없어진 게 없습니다. 이러면 조금 더 정확해지겠네요. 등교 전이네요. 왜냐면 등교 후면은 13,000원을 손모씨가 썼을 거니까. 집에 있는 돈 13,000원이 사라졌다는 건 그들이 누군가가 침입한 사람이 가져갔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는 유추가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12시간의 텀에서 학교를 가지 않은 시간, 학교 시간까지 확인해 봤을 때 몇 시까지 학교를 가야 된다. 그 사이의 시간이 아마 이런 살해를 당한 시간이 아닐까? 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럼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도대체 왜 그런 핏자국이 있는 거지? 핏자국의 흔적이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사건 전반적인 사건 현장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우린 부검을 해봐야 됩니다. 시신 부검 결과를 봐야 언제쯤 사망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시신을 부검을 해봤더니 사망 시간 예측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사이입니다. 마지막에 집에 나가신 어머니가 8시
57분, 약 9시 좀 전에 갔거든요. 그런 시기라면 사망 시간은 그 뒤로부터 약 1시간 뒤, 학교 가기 전, 어느 정도 매치는 되네요. 그리고 부검을 결과를 해봤는데 핏자국이 왜 나왔는지가 확인이 됐습니다. 머리 쪽에 7군데의 상처가 있었는데요. 이 상처는 뭔가 둔기 같은 걸로 사람을 때린 게 아닙니다. 누가 봐도 정황 증거는 이런 형태입니다. 머리를 잡고 입구 쪽에 있는 돌 혹은 방바닥 같은 혹은 이제 모서리 같은 부분에 사람을 머리를 찍은 형태, 그렇게 부딪히면서 생긴 피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측에 있는 광대뼈 부분에 콩알만한 상처도 확인되고 입 쪽 안쪽은 다 터져 있었고 코 안쪽도 터져 있는 걸 봤을 때는 분명한 건 구타의 흔적은 존재했답니다. 이게 구타로 인한 피였던 겁니다. 근데 부검 결과 엄청나게 무서운 현실이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사망 요인은 비구 폐쇄로로 인한 질식사입니다. 비구 폐쇄로. 이거 우리 저번 컨텐츠에서 한번 봤었거든요. 비구 폐쇄로라고 얘기하는 건 무언가 걸리거나 막혀서 죽은 게 아닙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숨을 못 쉬게 한 거죠. 즉 다시 얘기하면 머리로 감긴 테이프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로 사망한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시신의 부검 결과까지도 들으셨습니다. 의심점이 남는 건 물론 한 가지 더 있었죠. 아까도 보신 것처럼 하의는 벗겨져 있었거든요. 당연히 경찰도 똑같이 의심합니다. 이거 돈도 가져간 게 아니고 핸드폰 정도만 가져간 거 보면 이거 성폭행인가? DNA 찾으면 금방 잡겠네.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성폭행을 의심해서 DNA 검사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해봤는데 정액 반응이 안 나옵니다. 즉 성폭행의 흔적이 없습니다. 단 어떤 남성의 DNA는 검출이 돼요. 근데 문제는 너무 극소량이고 확인이 잘 안 되는 DNA라서 정확히 누구의 DNA라는 확인이 불가능할 만큼입니다. 즉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여성의 성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삽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남성의 DNA가 묻을 정도의 무언가는 있었던 게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황 증거들을 다 확인해보면 일단 어머니가 확인한 이 사건 현장은 강도 현장처럼 모양이 보여있지만 실제로 말도 안 되게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성폭행에 대한 흔적도 없는, 쉽게 얘기하면 범행 목적 자체가 사실 확인이 안 되는 이상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경찰은 자연스럽게 주변의 흔적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제부터 조금 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붙여보기 위해 주변의 정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흔적입니다. 피해자의 흔적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분명히 9월 14일 피해자는 오전 수업이 있었습니다. 도시락도 그대로, 돈도 그대로. 그렇다면 분명한 건 아마 나가기 전에 이런 일을 당했을 것. 부검 결과도 비슷하니까 말이죠. 자, 그럼 우리는 핸드폰이 없어졌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핸드폰이 어디 갔을까요? 핸드폰은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한번 켜졌습니다. 오후쯤에 병원, 이 집 근처에 있는 모 병원 쪽입니다. 모 병원 쪽에서 핸드폰이 한번 켜졌고, 그리고 완벽하게 이 핸드폰은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사라졌습니다. 핸드폰으로 통화를 한 것도 아니고 문자를 보낸 것도 아니고 잠깐 켜고 지운 겁니다. 피해자에게선 더 이상 찾을 게 없습니다. 피해자가 말해주는 게 너무 적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제 범인의 흔적, 아마 지금도 여러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범인이 누군데? 범인이 좀 무서웠던 이유가 뭐였냐면 피해자 집 쪽에 여기 이 집 안에 피해자의 족적과 혈흔만 발견되지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족적과 테이프 없습니다. 족적, 지문, 심지어 테이프에도 지문이 안 묻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들어올 때 다
다 뭘 낀 겁니다. 그리고 발까지 낀 겁니다. 신발에 족적을 안 남기기 위해서. 여기도 아마 올라올 것 같은데 굉장히 계획적입니다. 계획범이죠. 신발에까지 무언가를 끼고 들어왔다라는 건 답이 없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증거가 이거라면 두 번째 증거도 하나 있습니다. 되게 이상한 흔적인데 컴퓨터가 오전 10시 2분부터 약 11시 35분, 약 1시간 33분 동안 컴퓨터를 쓴 기록이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범인이 만약에 10시, 사망시간 추적 최종 시간이 10시라면 10시부터 해가지고요 1시간 반 정도를 그 집에서 머물러서 컴퓨터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되게 이상하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앉아서 컴퓨터를 하기가 되게 두려운 이유는 첫 번째, 집에 가족이 언제 누가 올 줄 알고요. 분명히 사고를 쳤으면 바로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1시간 반 동안 앉아서 컴퓨터를 했다요. 되게 이상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웠던 거, 이 범인에서 잡을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뭐였냐면 2004년 당시에 이 아파트에는 CCTV가 단 한 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범인의 흔적이 묘연했던 겁니다. 자, 어느 정도는 분명히 용의자는 자신의 흔적을 드러냈습니다. 용의 주도한데 1시간 반 동안이나 집에 머물 수 있는 여유로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깊게 범인에게 다가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증언에 대한 것도 좀 봐야 됩니다. 주변인 진술이죠. 증언을 조금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한번 아까 얘기한 내용대로 사망 추정 시간 좀 이전입니다. 10시 좀 전에 이상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집이 13층이었는데요. 15층. 그 정도 시간에 누가 벨을 누르고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어서 뭐야? 안 열어준 거죠. 근데 웃긴 건 14층에 가서도 또 눌렀습니다. 15, 14, 13. 또 하나의 진술입니다. 분명히 머리를 잡고 아까 어딘가에 이렇게 쳤다고 했잖아요. 이 정도면 아마 소리가 꽤 났을 거라고 봅니다. 피해자의 아랫집에 살고 있던 12층 주부도 오전 10시에서 11시 반 정도쯤에 제가 그 십자수를 하고 있었는데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를 듣긴 했어요. 라고 진술합니다. 그리고 꽃집을 했던 14층 주민 같은 경우엔 11시쯤 이제 출근하려고 승강기를 기다리는데 스포츠형 짧은 머리 남자 2명이 이제 지나가는 걸 13층에서 지나가는 걸 봤어요. 라는 진술까지 합니다. 여기까지가 답니다. 자, 여러분. 물론 이 증언이 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 경우의 수가 다 맞다라는 건 아닌데 조금 생각을 해보고 싶었던 건 쿵쿵거리는 소리가 났고 쿵쿵이면 몸싸움은 어느 정도 있다는 거네요. 어느 정도 몸싸움은 있었다 정도. 그리고 이상할 정도로 15층, 14층, 그리고 13층에 와서 벨을 누르고 들어간 사람. 자, 주변 증인 얘기까지 들어보게 되면 이 사건은 무언가 한 가지 매치가 되는 건 있습니다. 그냥 눌렀다 들어간 거 아닌가? 아까까지 제가 얘기한 대로 얘기하면 면식범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아니 그냥 15층도 눌러봤다가 안 돼서 14층 눌러봤다가 안 돼서 13층 눌렀는데 문을 열어주길래 거기서 사건이 터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목적 없는 범행? 이런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아마 아니 왜 모르는 사람의 문을 열어줘? 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모르는 사람의 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 그런데요, 열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기가 그럴 만한 시기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황을 좀 분석해 볼 건데요. 2004년 9월 14일을 잘 시간을 확인해 보시면 추석이
2주 전입니다. 그러니까 추석이 얼마 안 남았을 때쯤이에요. 택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았을 때입니다. 계속해서 물건이 들어올 때니까요. 택배가 자주 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을 열어주는 게 어렵지 않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시간대입니다. 10시부터 12시 사이를 노렸다고 얘기하는 건 대부분 아이들은 학교를 가고 대부분 집에 남는 사람들, 주부라던가 좀 연약한 여성분들이 많이 남는 그런 생각이라고 어쩌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겠죠. 저도 물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더 확인해 봤습니다. 15층, 14층, 13층. 누군가 벨을 누른다. 모르는 사람인데 문을 열어줬다.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 택배가 아니라면 진짜 아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 다 준비를 하고 장갑을 끼고도 아무에게도 의심받지 않을 사람. 현관문을 제외하고는요. 현관문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현관문은 번호키입니다. 따라서 번호키 형식으로 문이 열렸기 때문에 침입 자체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대략적으로 상상을 해본다면 어떤 누군가는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됐고 눈앞에 보인 여학생을 보고 집안에 누가 없다라는 걸 확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강도로 돌변해서 아마 폭행을 시작을 했을 거고 그리고 폭행을 한 뒤 1시간 반 동안 자연스럽게 컴퓨터를 하고 나갔다. 미리 모든 범행을 계획하고 족적도 감추고 모든 머리카락부터 다 감춘 거죠. 그리고 하나 더. 테이프를 얼굴에 감았답니다. 테이프는 집에 있는 테이프가 아니었거든요. 테이프를 가지고 다닌 겁니다. 장갑을 끼는 사람, 문을 잘 열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테이프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사람. 어느 정도 매치를 시켜본다면 말이죠. 자, 아마 제가 여기까지 딱 던져놓고 나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대다수는 택배 아니야? 택배하는 사람이 범인 같은데?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저도 택배라고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잘 보십시오. 택배 기사들은 같은 지역에 같은 사람이 갑니다. 이건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택배는 대부분 자기가 가는 시간이 비슷합니다. 집 안에 누가 있는지 정도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사람이 맞거든요. 왜냐면 그 집 안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도 있는 거고 현관문까지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입니다. 1시간 반 동안 컴퓨터를 했다는 점. 과연 말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나와 있는 범인의 특징을 가지고 약간의 프로파일링을 넣어보면 범인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첫 번째, 무리하게 침입하지 않았다. 공감하시죠? 살해도구, 즉 테이프를 챙겨간 사람, 그리고 아파트 및 그 주변 환경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딸의 방에 끌고 갔으니까. 왜냐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혈흔이거든요. 보시다시피 혈흔이 딸의 방 쪽으로 나가 있습니다. 물론 딸이 구타를 당하고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한 가지 더, 금품을 노린 범죄 그리고 성폭행도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건 지능이 높고 굉장히 치밀한 것 같습니다. 방법을 미리 준비해갖고 현장에 증거를 남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실제 피해자가 체구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피해자는 굉장히 왜소한 사람이었는데요. 아마 범인도 그렇게 크거나 건장한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너무 격투의 흔적이 강하거든요. 한 여성과 격투를 벌일 만큼은 그렇게 힘으로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지금 놓치지 않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남자인데 범행 시간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범행 시간이 자유롭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직업이 없다거나 혹은 직업 시간이 변동이 되게 유동적인 사람, 아침 10시에도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남자, 그런 사람이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테이프는요, 여러분이 저번에 보셨던 청테이프 사건하고 느낌이 되게 달라요. 청테이프는 가지런하게 감았다면 이거는 막 감은 형태입니다. 거칠게 여러 방향으로 돌려 감은 형태. 누가 봐도 급했고 빨랐고 격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초반은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서 빨리 나가려고 막 감았구나라고 할진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기엔 앉아서 컴퓨터 한 게 말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격앙된 감정으로 사람을 치고 때리고 얼굴을 휘 감았는데 앉아서 컴퓨터 할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던 사람은 아닐 겁니다. 자신의 범행이 두렵고 발갈되게 두려웠다면 진작에 도망을 쳤겠죠. 자, 그러면 컴퓨터 기록에 대한 걸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경찰도 컴퓨터 기록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봤는데 소름이 돋았던 거죠. 로그인하거나 뭘 했던 게 아닙니다. 검색 용어는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살해 현장, 지문 없애는 법, 혈흔 없애는 법, 자신의 흔적을 없애는 방법에 대한 검색 기록입니다. 치밀합니다. 확실한 건 이 범인은 너무나도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든 얘기들을 다 종합을 해봤을 때 범인에 대한 생각을 간단하게 좀 해보면 아마 셋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을까? 직업적인 면을 저한테 누가 물어본다면 첫째, 은퇴한 나이가 조금 있는 남자 혹은 택배기사,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업이 있다면, 그리고 직업이 없다면, 직업이 있었다면 택배기사였다가 그만둔 사람이라던가, 예를 들자면입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요, 이 사람의 성향적인 느낌을 조금 확인해 본다면 범인이 면식범일 확률은 좀 적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범행 목적이 없었습니다. 범행 목적이 없는 경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선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바로 성도착증 환자입니다. 자기가 격투 흔적 및 뭔가 강도 행위를 만든 건 거짓 행위, 진짜 가져가진 않았으니까 다 모두 뿔뿔이 흩어놓고 성도착증이거랑 성불능의 환자, 쉽게 말씀드리면 자신의 성기로서는 직접 할 수 없는 사람. 따라서 실제로 여러분 아까 정황 증거를 보셨지만 정액 반응은 없었지만 남자의 일부의 DNA가 나왔다는 점, 그런 부분이라면 아마 자신의 성적 열등감에 대한 보상수단에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첫 번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마지막 경우였습니다. 마지막 경우에서는 묻지마 살인입니다. 사실 묻지마 살인은 요 근래에 와서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지, 2004년 당시만 해도 묻지마 살인에 대한 부분은 사실 상상하기가 좀 힘들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묻지마 살인의 굉장히 좀 무서운 특징은 뭐냐면 이유 없이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살인과 다른 건 아예 계획성, 그러니까 연관성이 없는 사람을 죽이고요. 대부분 폭력 및 알코올 중독 같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정신적 문제라면 이렇게까지 치밀했을까가 저는 문제입니다. 대부분 묻지마 살인은 범인이 잡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도착증, 성불능일 확률이 더 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면식범, 성도착증 혹은 묻지마, 거의 사이코패스겠죠. 저는 이 중에 범행 목적의 가장 가능성이 큰 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성도착증 혹은 성불능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핸드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예를 들면 핸드폰 같은 걸로 피해자 혹은 용의자가 영상을 찍었다던가 그 부분을 가져갔다는 부분, 그래서 핸드폰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러면 애초에 자기도 들어갈 때부터 핸드폰을 갖고 들어가지 않았던 치밀함,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면 위치가 추적될 수도 있으니까 뇌피셜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쾌락행위를 저질렀고 상대방이 괴로워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찍은 그 영상이 필요한 핸드폰을 그래서 가져간 게 아닐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핸드폰은 원래 켜져 있었어요. 찍었죠. 핸드폰을 꺼놓고 있다가 나가면서 핸드폰을 다시 켰다면 말입니다. 한 번쯤. 그렇다면 자신의 목적이 자신의 성적에 대한 부분을 무언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져간 부분이었다면 돈을 가져가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고 어쩌면 그렇게 핸드폰을 가져갈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다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말이죠. 많은 프로파일러들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파일러마다 약간의 견해는 다르긴 한데 가장 많은 얘기는 택배기사기도 합니다. 택배기사를 했다 그만둔 사람. 물론 당시에 경찰은 많은 사람들, 원한 관계부터 다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용의자도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저도 혼자 드는 생각은 묻지마 범행일 가능성이 가장 큰데 성 도착직 환자일 확률이 크지 않을까. DNA가 나오지 않은 문제 때문에 잡지 못했던 사건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광주 테이프 사건의 범인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직 이 범인을 알 수가 없거든요. 범인은 대다수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기사를 본다고 합니다. 왜냐면 더 들켰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마 범인도 이 영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걸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아닌데 아직도 헛다리 짚네 라고 웃을 수도 있겠죠. 혹은 너무 가까워져서 조금 더 두려울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잊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당신은 분명 아름다운 죽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양심이 있다면 세상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꼭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 미술교사의 꿈을 꾸었던 아름다운 청춘이 하늘로 간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TV의 토요일 사건 팩트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